미래교육포럼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청이 혼하고 미래교육포럼이 주관하는 열린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미래교육포럼 사무총장 김정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에 바쁘던 가족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는 불만과 갈등이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표출되고 있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에서 가정해체 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정폭력은 곧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예방법을 알아보고 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문가 4분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 끝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루예술 심리상담센터 안정선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담 강사 이현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정주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끝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김진기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자리해 주신 4분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작이 전에 기본적인 말씀 몇 가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희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폭력 그러면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로 봐버리거든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무슨 뭐 가정폭력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정폭력의 정의와 그 다음에 또 가족 구성원, 그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면 그 구성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폭력을 정의하자면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거기에 성폭력이나 방임 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임 같은 경우는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위생이나 또 자녀를 장시간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경우를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을 말하자면 가정폭력에서 정의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관계, 그 양자나 친자 다 포함하고요. 또 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친부의 부인과 혼외 자녀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만약에 다른 이 방금 말씀하신 그 범위 외에 있는 사람을 집에서 데리고 있다, 폭력이 일어나면 그건 가정폭력 아닌가요? 그거는 가정폭력이라기보다 그냥 뭐 성인 대 성인으로 폭력으로. 폭력, 네. 가정폭력이 아니고 하나의 폭력으로 정의된다. 네, 여기에 맞습니까? 정의되지 않은 관계에 동거하는 사람은 그냥 폭력으로. 그냥 폭력으로 네. 정의를 하고. 네네. 예. 그 안 소장님, 보통 이제 집에서 그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훈육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클 때 잘못하면 해초류도 맞고, 그때 잘못하면 주먹으로도 맞고 그런 적이 이제 비립이 됐어요. 저희들 클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그 훈육과 가정폭력을 이렇게 놓고 보는 그 경계가 어디인가요? 예, 훈육은 자녀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훈육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는 타당한 이유로 아이를 알려줘야 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그것이 왜 옳지 않은 것인지에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다 보면 이것이 계속 꾸준히 반복되다 보면 힘이 들고 짜증이 올라와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체벌을 함으로써 수치심을 주고 공포심을 준다면 이거는 훈육이 아니고 가정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면 아이의 도벽을 없앤다고 골프채로 때리는 아빠, 버릇을 고친다고 산에 방치한 엄마, 모두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이며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굳이 훈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에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폭력 그러면 이제 신체적 폭력을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훈육 그럼 우리가 느꼈을 때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어디까지를 이제 보통 요즘 언어 폭력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언어로 말한다라고 했지만 무조건 때리지 않고 말로만 했다 해서 그게 폭력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 비난을 한다거나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폭력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과하게 잔소리하는 것, 또 돈 못 벌어 온다고 비난하는 것 등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하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비를 주는 것, 아니면 돈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조차도 경제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폭력에 해당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정준 선생님, 보통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방금 이 폭력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 학교에서도 그 폭력 유형이 있고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 유형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갈취, 뭐 따돌림, 성폭력, 강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학교 폭력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체 폭력 안에도 굉장히 뭐 협박, 공갈, 강요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 있고요. 이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보시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저희가 학교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장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 놀린다거나 이게 뭐 바보, 뭐 뚱뚱하다고 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데 이제 이걸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하지마 몇 번 하다가 보면은 그 아이에게 약간 이게 손이 살짝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또 상대방에서도 더 심한 욕도 하게 되고 더 심한 이게 힘을 실어서 폭력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학교 폭력이 아주 사소한 장난으로부터 시작되고 사소한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 학생이 얼만큼 그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을 받았는가를 호소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학교 폭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스마트 기기로 발생하는 이런 사이버 폭력 안에도 언어 폭력이 들어가고 협박이 들어가고 따돌림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학교 폭력으로 정의되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의 통계 수치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전부 학교 폭력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 얼핏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에게 주로 이제 폭력이 일어나게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학교에서 보면? 이제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한다면 힘이 센 아이가 아무래도 더 유리한 입장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보다 보면은 그걸 이용해서 더 머리가 조금 좋은 아이가
피해가 되고 힘이 있건 없건 떠나서 상대편은 그냥 가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먼저 신고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신고하면 이게 나는 피해자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초창기에는 뭐 신고를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늘어났었는데요. 결국은 이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힘의 균형을 보기 때문에 얼만큼 불균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힘이 있다고 해서 학교 폭력을 더 많이 한다. 힘이 약한 아이가 무조건 다 학교 폭력 피해자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제 상담을 해보고 폭력이 있을 때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를 내방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 김기영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약자가 성질 나니까 강자를 이제 신체적으로 약한 아이가 언제 때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힘이 강한 아이가 맞고 보니까 성질 나서 약한 아이를 때렸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봐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갈등 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저희들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에서도 보면 정당 범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 폭력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이라고 해서 내 가해를 5 했고 피해를 10 받았으니까 나는 피해자 5다라고가 아니라 가해 행위를 했다라면 가해 행위로서 처리를 하고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라면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보호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행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길이네요. 이제 가정폭력이 이제 학교폭력의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토론 결과 그런 결론을 많이 얻었는데, 이현희 선생님, 이제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네. 또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때 당한 사람이나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폭력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인지한 이웃 주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야 또 억울하니까 가족일지라도 이렇게 신고를 하겠지만, 이제 목격을 했을 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신고할 때는 그 신분 보장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해준가요? 이제 되게 신고할 때 경찰서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 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쉼터, 피해자 쉼터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으면 아이가 학교를 다니거나 뭐 유치원을 다니거나 이런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타 지역으로 전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다 비밀에 보장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고, 신고를 하는 사람도 경찰도 그렇고 교육기관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신고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격해가지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이제 경찰이나 교육기관에서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신병처리는 어떻게 한가요? 가정폭력의 심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경한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분리를 시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옆집에서 싸워요, 아니면 뭐 가족이 누가 나를 때려요 이렇게 하면 가해자를 경찰이 동행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가서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내게 한다든지 일단은 격리를 시킵니다.
이제 이런 그 쭉 사례를 봤을 때 보통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가해자들이 신고가 되면 일단 신고하면 경찰이 그 장소로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우리 집안일이에요, 뭐 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 경찰이 갔어요. 근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면 그 열쇠를 이렇게 하는 분들을 불러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지를 해요. 쉼터로 갈 수 있고 또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지하고 그리고 사인을 받아서 경찰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다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임시조치 신청을 검찰에 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통보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겠죠.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고 불기소 처분하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거나 빨리 개입을 해야 되면 보호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개입을 해야 되면 임시조치를 해요. 그래서 임시조치 동안에 사회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거나 또 교육을 받거나 이런 이 기간 동안 3개월 안에 뭐 이런 걸 해라 이렇게 또 임시조치를 내려주고 그거를 한 것을 보고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임시조치 하거나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접근을 제한하거나 또 친권을 제한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집합교육 보통 40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소 가가지고 40시간 집합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그 가정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 가서 뭐 20시간, 40시간 상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의문난 게 있어요. 안 소장님. 네. 우리가 지금 부모나 또 뭐 어른이 아이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동학대라는 말도 쓰잖아요. 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기보다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그 이외의 성인이 행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정폭력 안에서 아동학대가 지금 현재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면 보통의 아빠들은 아이한테까지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정폭력 안에서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대물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아는 부가 때리고 엄마에게서 정서적 학대를 당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어린 시절에 불우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당했던 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사건을 보더라도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범위로 보면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폭력 범위 안에 네. 속한다고 말씀이죠. 네네. 김진기 장사님,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폭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방금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큰 범위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하면 그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뭐 다른 사례를 보면 가정 밖에서도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안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종종 존재를 하는데 이것도 가정폭력이며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학원에서 학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또한 일반인들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밖에서 학대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상당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보호받을 대상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의 동일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리다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대상임을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뤄보는데 이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교로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떼어놓기보다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좀 어려움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2020년 들어가지고 학교폭력법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점이 변했고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김진기 작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작년, 그러니까 2019년 8월 20일에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법률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응부적인 처벌 중심이었던 법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학교 폭력의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반영하지 못하는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사소한 다툼도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자치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놔두고 2차 가해가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행정 업무가 과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 또 이 과정 속에서 감정적인 어떤 갈등들이 발생하면서 감정 업무로서 학교 현장이 교육 현장이 아닌 처벌의 현장이 되는, 교육력이 어떤 소진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예전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의 방향이 관계를 중심으로 한 회복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의 어떤 교육력을 회복하는 게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학교 폭력의 심의 건수를 교원과 학교가 너무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 존재했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부터 지원청으로 그 기능을 이관을 해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서 만들었고요.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갔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4가지 요건, 그러니까 2주 이상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진단서가 나오지 않다거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으면서 즉각 회복이 가능한다든지 또는 지속적이지 않다든지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고 하는 법률적 요소로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 작년 9월 1일부터 19년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재심 기간이 서로 다름으로써 혼란이 존재했습니다. 어디에서는 피해자를 옹호하는 결론이 나오고 반대측에서는 또 가해자를 옹호하는 결론이 나와서 혼란이 좀 발생하면서 또 다른 갈등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재심 기능을 없애버리고 재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서 이런 혼란을 좀 해소시키는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방 말씀 중에 교육적으로 처리가 안 된 경우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 사안이 특히 가해자 쪽에서는 사안이 학교에서 끝나버리면 좋을 것을 야 학교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너가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넘겨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부작용도 있을 듯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나 법에서도 강조하는 게 1차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결재를 한다라고 하면 학교가 은폐 축소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좀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 개선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가능하도록 법에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예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걸음 띄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올해는 같은 코로나와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냥 기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정수 선생님께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앞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현희 선생님께서 그 처리 절차나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처리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기관과 학교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해결을 하는 거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 부분을 이제 헷갈려 하시면서 수사기관에다 신고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두 기관이 별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이고 서로 두 개 다 내릴 수가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아까 가정폭력에서도 인지한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듯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본 자신 아니면 학부모, 교사 또 그 주변에 보고 있던 목격자 그 누구라도 학교폭력을 인지했다면 그것을 즉시 전담기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전담기구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 교감 선생님, 상담교사, 학부모위원, 보건교사, 책임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사안이 접수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이 접수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는 보호자에게 이 사안이 접수된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이나 가해 학생 학부모님 모두에게 통보를 하는데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에도 48시간 안에 이거를 작년까지는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48시간으로 좀 늘려서 한 2년 전부터는 이렇게 48시간에도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런 사안을 받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놀라고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때 조금 학교가 배려를 해서 학부모가 당황하지 않도록 이게 놀라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냥 사안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학교가 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일단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부모님들에게 통보를 하고 나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이제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피해 학생도 보호해주고 가해 학생도 억울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전담기구에서 관련 사안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이게 자료의 오염을 막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을 조사할 때 각각 따로따로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눈짓으로 교환을 한다거나 서로 말을 맞춘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시간대에 하더라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학교장이 피해 학생이 지금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즉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서 뭐 심리 상담이라던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또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이 학생이 또 보복 위험이 있다거나 해서 지금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을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손도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 출석 정지 등과 같은 그런 조치를 통해서 가해 학생을 손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담 기구가 이렇게 조사한 사안으로 이제 다시 한번 2차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이러이러했고 이걸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호자에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이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하해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면 서로 동의를 해준다면 학교에서는 이게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할 기회를 주고 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또 피해 학생도 이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화해 조정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까도 이제 김기기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자체 해결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4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고 또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관계 회복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서로 관계 회복이 된다면 이것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떠한 것을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지역교육청으로 이 사안이 이관이 돼서 그전에는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 일을 했다면 이제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게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일을 이렇게 넘길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관계회복 이 제도 때문에 실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약간 좀 불만스러운 호소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 경미한 사안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 다 이거를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넘겨버리면 학교로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텐데 이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서 서로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고 또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굉장히 학교폭력 법률 개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충족될 경우 심의 의결을 하게 되고요. 심의 의결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학교에 이 조치들을 보냅니다. 그럼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이제 특별교육을 하게 된 징계와 특별교육을 하는데 부가적으로 하는 특별교육이 학생이 받으면 학부모도 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 과태료보다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의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갔었는지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이를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관계회복은 모든 순간순간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에서도 서로 관계회복 의사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그 동의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잘 해결됐을 때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취지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올 3월부터 대책위원회가 지금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로 좀 넘어갔잖아요. 예. 넘어갔을 이제 그 뭐 취지는 물론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시키고 그런 문제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준다, 뭐 이런 취지가
한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학교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장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고난이 많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장이 역할이 많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할 때는 그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요. 근데 이제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일 텐데 학교폭력에 보면 그 매뉴얼이 있죠. 근데 이제 매뉴얼은 이게 반드시 이게 옳다, 그건 사실 또 아니잖아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보면 매뉴얼도 했을 때가 좀 불합리할 때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어떤 학교폭력 사안 처리할 때 이런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 제시인 거거든요. 그런데 꼭 방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경우를 100% 다 이 매뉴얼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매뉴얼이 틀리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법률 개정의 취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을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부주의적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다 본다면 이 매뉴얼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해결, 회복, 학생의 어떤 관계 회복 이런 것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때로는 매뉴얼이 맞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의 절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생의 관계 개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개정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 자체 결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학교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학생과 학부모 또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처벌이 아닌 교육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했다라는 또 대려 의심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 접수 대장에다 반드시 접수 후에 적극적으로 학교장 자체 결제를 활용해서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한다라면 그런 오해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분이 있는가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 학교 폭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으면 그 원인, 대책, 처리 절차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 종결이 될지라도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상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아서 방금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상담센터나 어디를 가서 이제 치료를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안 소장님 그런 분들 많이 오시죠? 네, 요즘 이제 집에 더 있으면서 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왔을 경우에 부모가 함께 이제 동반해서 오는데 상담의 시작은 치유의 시작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오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상담 치유가 된 것 아닐까요? 네. 네. 아이만 상담센터에 덜렁 놓고 네, 나중에 상담이 종결이 됐을 때 오겠다라는 이제 부모님들도 실은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든 부모, 아니면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우리 아이는 왜 자존이 낮아서 피해 학생이 됐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들 스스로 그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아이만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만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치유가 저희 안에서만 되지 도로 집에 가면 환경이 똑같아져서 도로 아이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당부하는 건 첫 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함께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것, 단 10분이라도 그거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은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해나 피해자가 된 학생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의 부모들이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까지 했던 양육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지적, 또 비난이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비난받기 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양육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는 말로 부모님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기 때문보다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은 변화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만 변화해라? 자라나는 너희들만 변화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현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아동의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부모가 나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어떻게 양육되어 왔는지를 보고 실은 폭력 안에서 자랐던 부모는 아이에게 양육할 때, 훈육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배운 게 없어요. 무엇만? 때리는 거, 소리 지르는, 아니면 아버지가 술 마시고 흐트러졌던 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나도 그게 싫었지만 지금 내가 또 자녀를 기를 때는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습하는 거를 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 안정감을 어떻게 줘야 될지 잘 몰라요. 실은 부모님들은.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 것, 그리고 갈 때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아이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토론 중에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략하게 우리 김진기 장사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죠. 가정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사안이 발생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 상담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폭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지만 서로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는, 서로 인정해주는, 다름을 인정하고 알아가고 맞춰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현 선생님. 네, 학교 폭력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력 수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어른들이 변화하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데서 아이들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변하고 그리고 사회는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희 선생님. 네, 저희들이 성장할 때의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게 시대 변화가 많은데요. 나라는 인간으로 사는 시간보다 누구의 아내, 남편으로 사는 시간, 그리고 누구의 아빠, 엄마로 사는 시간이 몇 배나 더 길어졌어요. 부모 역할이나 뭐 이런 것은 부모가 죽어야 끝난다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부로 살아가는 아까 김진기 장학사님 말씀하시듯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이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또 자녀들을 존중하고
안전한 훈육을 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누구나 다 아이들이 발달해 가면서 부모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발달 시기마다 부모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소장님 마지막. 네, 아동학대가 범죄의 근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아동학대 그 예방 캠페인 슬로건을 내걸었던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혹시나 하고 눌렀던 112 아동학대 탈출 비밀번호입니다예요. 그래서 혹시 길이나 놀이터, 집 근처에서 부모가 아이를 혼내키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위해 훈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동의 학대 탈출 비밀번호 112를 생각해 주시고 아동학대에 갇힌 아이들을 풀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른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른들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증가하여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사라져 가정과 학교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미래교육포럼이 주관하고 광주시청이 후원한 열린 토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적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자리해 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